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정권이 우파로 바뀐다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물론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외세도, 권력도, 부패도 계속해서 틈을 찾게 됩니다. 이승만이 보기에는 조선이 가장 약했던 이유는 국가가 힘이 없어서라기보다 백성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일이 국민 각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고 각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후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당시 조선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승만이 외치는 피 맺힌 절규임과 동시에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독립의 출발점입니다. 내부적으로 개혁할 수도 있었고 이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 왜 못했을까? 백성들 가운데 독립하려는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립하는 정신을 넣어줘야 된다라고까지가 이제 결론인 겁니다. 진단이에요, 진단. 의사가 이런 사람이 보면은 현상적으로 이 사람이 질병이 겪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런 사람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상황적으로 겪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의사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리잖아요. 청년 이승만은 조선이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역사적인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후록은 뭐냐? 진단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처방이죠. 후록은 처방입니다. 처방. 저는 이렇게 이름을 맺혀봤는데 독립주의의 기묘한 조목이 이제 후록의 제목인데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현신 진단과 6대 강령, 국민 각성과 국가 재건 로드맵. 이제 처방이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앞에서는 조선이 어떻게 기회를 놓쳤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봤습니다. 이승만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조선 완전 잘못됐다.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후록이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강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 정부가 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 각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승만이 말합니다.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데서 그 시작이 되어진다고. 그래서 후록은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사의 진단이 끝났다면 이제 각성의 시간이죠. 후록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립이라는 것이 뭡니까? 독립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독립이라는 그 단어를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짧게도 좋고 길게도 좋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스스로 일어선다. 아주 컴팩트하면서도 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네.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빨리 머릿속으로 조합하세요. 이렇게 시간 끄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자매분 자기만의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번 기회 그 다음에 옆에 마찬가지. 남의 도움 없이라는 개념을 가져오셨다, 그죠? 물론 스스로 선다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 하지만 독립이라는 것이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으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0살이 됐어요. 30살 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독립한 청년입니까? 아닌 청년입니까?를 결정 지을 때는 이 청년이 경제적인 자립, 그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자립,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자립이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온전한 독립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시간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내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경제권이 없다면 독립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죠? 독립은 뭐냐면,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스스로의 힘은.
그것이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각자가 독립할 수 있는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진단하고 나서 이승만이 후록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통렬한 문장으로 후록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대한동포들은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우리는 당당한 내 나라의 중대한 일을 한 가지도 의논하지 못하고 혹 누가 나라의 이권을 팔아먹으려 했는가? 혹 이미 팔아먹었는가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외국인들이 대한정부에 앉아서 대한의 일을 자기 정부에 청구하고 시행하여 달라고 하니 이 어찌 우리나라에 백성이 있다 하겠는가? 후록 중에서 이승만이 직접 기록합니다. 슬프다. 대한동포야.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나라에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조선의 백성들은 나라의 중대한 사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나라 내 주권을 누군가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들을 누군가가 해버리고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고 주권을 행사해야 될 백성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의견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파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과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많은 백성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터무니없는, 정말 진짜 우리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는 법을 통과시키는데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막 답답하신 분들은 나라가 한번 망해야지. 망해야 백성들이 정신 차린다. 그런 생각들 하는데 저는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정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알고 보면 동의하지 못하는 그 최근에 통과된 법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노란봉투법. 우리 진주, 제가 사천 바로 옆에 거기 지금 완전 전쟁이에요. 거기가 차가 못 다닙니다. 지금 다니는 길에 차벽을 그 지게차들이랑 막 차들이 와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경찰들도 와가지고 차벽을 세우고 또 난리예요. 사람이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결국에는 민주노총이라는 그 단체를 아무런 책임 없이 기업에 손실을 끼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해라. 우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환경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격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까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예전 같았으면은 여론이 그냥 일방적으로 흘렀을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댓글 보면은 그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노조 편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통렬한 문장입니다. 이승만이 말합니다. 독립의 가장 큰 장애물은 총칼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압박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지와 침묵입니다.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일.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선이 망해가는 과정 보시지 않았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독립정신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과 그 상황을 면면히 기입하면서 이승만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아침 일어난 일, 여러 기회가 있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계속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지금으로 하면 국민들이 나라 일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말합니다. 가장 급한 일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에게 급하고 또 급한 일은 어떤 다른 일에 있지 않고 다만 백성들이 알려고 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깨우려고 제도를 지금 바꾸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제도가 잘못되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런 위정자가 잘못되었다. 이런 위정자를 끌어내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급한 게 뭐냐?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 무지와 목매함에서 깨어나서 독립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데 권리를 온전히 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승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 국가 존망과 위기 속에서 최우선의 과제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가장 급한 것은 바로 깨닫게 하는 일이었어요. 나라의 국가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의 형편을 알게 하고 국제 정세를 알게 하고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명명백백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본인의 권리를 행할 때에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쓰고요. 그는 강연을 하고요. 그는 신문을 통해서 알리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부터 들려고 할 때 그는 백성들을 깨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이 바뀌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21세기, 20세기 들어서 가장 최첨단 제도가 뭡니까?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 엄청난 제도가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제도 안에서도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가 주어질지라도 그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의식과 정신이 어떠함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정권이 우파로 바뀐다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물론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외세도, 권력도, 부패도 계속해서 틈을 찾게 됩니다. 이승만이 보기에는 조선이 가장 약했던 이유는 국가가 힘이 없어서라기보다 백성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일이 국민 각 사람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고 각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후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당시 조선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승만이 외치는 피 맺힌 절규임과 동시에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독립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구체적인 이 독립에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이후에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얘기합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6가지 기둥을 독립된 백성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라가 지탱된다는 6가지 기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독립을 이룩하는 6개의 강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강령이 후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냐? 어떻게 완전한 독립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6가지 강령을 이야기합니다. 왜 6가지겠습니까?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군사력만으로도 안 되고 외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독립하는데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했고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이러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여러 가지 축들이 바로 서야지 비로소 자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6가지 강령입니다. 이승만이 얘기했던 6가지의 기둥입니다. 이 6가지를 보면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와의 교류. 세계와 교류. 세계와의 교류. 두 번째는 뭡니까? 세법 신학문. 세 번째는요? 외교입니다. 네 번째는 국권. 다섯 번째는 정의. 여섯 번째는 자유와 권리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요, 따로 떨어진 조항이 아닙니다.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한 상황에서 지식을 어떻게 축적하고 외교적인 역량을,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이 표 자체를, 슬라이드 자체를 올려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제도를 확립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의식을 발전시키는 것.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을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이 독립이 있어야지만이 국가가 제대로 건설되어진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강령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외우지는 못하셨는데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이거 다 외우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진짜 자연스럽게. 제가 이거 청미 수료 끝나고 제대로 외우는 청년들을 내가 본 기억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제가. 먼저 강령 첫 번째 강령입니다. 세계와 교류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세계와의 교류. 네, 이것이 첫 번째 강령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교류해야 된다. 이 말은 조선 사회에 굉장히 도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요 밑에 글 한번 읽어볼까요? 천하만국 중에 교류하지 않는 나라. 시작. 천하만국 중에 교류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며 만국의 만민 중에 열리지 못할 사람은 없다. 통상은 지금 세상에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근본이다. 외국인들을 원수같이 여기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이승만이 이 세계와의 교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청나라를 제외하고는 많은 대부분의 나라 수교를 거부해 왔습니다. 문을 닫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빠르게 근대화되었고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추진했으며 서구 열강은 제국주의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고립은 안전이 아니라 고립 그 자체가 약점이 됩니다. 이승만은 어떻게 감옥에 이걸 알았을까요?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말합니다. 그는 외국을 무조건 배척한 태도를 비판합니다. 문제는 교류가 아니라 준비 없는 교류, 주체 없는 교류. 교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 없이, 주체성 없이 교류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강허도 조약 이후에 우리는 세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밀려 들어간 겁니다. 이승만이 말하는 교류는 굴종이 아니라 상호성입니다. 상호성. 네. 무조건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상대방이 그만큼 나를 두려워할 만큼의 존재감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따른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광령이 과연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세계는 더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 기술, 정보, 안보 어느 나라도 국제 질서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류는 어떻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과연 주체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까? 세계와 교류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역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를 이해하고 동맹관계를 이해하고 기술을 확보하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말한 첫 번째 강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계와 연결되되, 고립되지 않고 세계와 연결되되 당당하게 연결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라는 겁니다. 상호성이라는 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건 뭐냐면 의존하는 관계죠. 우리도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상호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교류를 하게 됩니다. 세계와 연결되되
당당한 역량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와 연결되면서 당당하게 연결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신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 책을 공부하는데 시작! 옛날 책을 공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지 말고 모두 신학문 책을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외국어를 배워 외국 책도 보고 외국인들과 교섭하여 우위를 나누며 국민으로 지은 책이 없으니 어서 신학문 책을 국문으로 번역하고 출판해야만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학문을 배워볼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새 법을 배우고 새 법을 세우고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와 교류하려면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실력이 바로 신학문과 새로운 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서구식 군사제도, 교육제도, 법체계를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청일전쟁에 이겼죠. 동아시아 질서를 바꿨죠. 러일 전쟁에서 이겼죠.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열강들과 어깨를 영국도 러시아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눈에 가시였던 러시아를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영국과 그 전에 동맹을 맺었지만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반면 조선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제도 도입은 더뎠습니다. 법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교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술은 축적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말합니다. 독립을 원한다면 마음만 바꿔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와 지식과 함께 바뀌어야 된다. 신학문은요, 이때는 서양 학문을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 법학, 경제, 외교, 군사, 행정 모든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새 법은 권력자의 편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승만은요, 지식 없는 애국은 오래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제도는 만들어지면 그 틀이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법과 새 제도는요, 독립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과 연결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연결되기 위한 실력. 그 실력이 뭐냐? 새 법과 신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와 교류하고 실력도 갖추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세계 무대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인가가 바로 외교의 문제입니다. 외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외교를 친밀히 시작. 외교를 친밀히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나라를 유지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교를 돈독하고 화목하게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평화와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진실함을 외교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공평함과 진실함을 외교의 근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사건들은요, 결국엔 외교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사건, 이모군요, 갑신정변, 청일전쟁, 러일전쟁 모두가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힘의 흐름을 오판했고 의존 구조를 끊지 못했어요. 그는 외교의 근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평함과 진실함으로 얘기합니다. 강대국에게 아첨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원칙을 세워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승만이 이 외교를 하는 방식은요, 일관성이 모든 그의 삶 전체에서 점철되어집니다. 사대주의, 일방적으로 사대주의 하는 것이 외교의 방침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어느 나라를 싫어하는 것 외교가 아닙니다. 외교는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청일전쟁 때 조선은 일본의 힘을 오판했죠. 러일전쟁 때 중립선언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외교는 선언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신뢰에서 되는 것입니다. 신뢰.
이승만이 말합니다. 외교는 독립을 유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독립을 지키는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대국들 사이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승만이 이 당시 얘기했던 이 얘기조차도 기본적으로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세계와 연결되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세계와 연결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법과 신학문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갖췄으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태도, 실력이 뭐냐? 공평함과 정직성으로 뭘 해야 됩니까?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교를 세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밖으로 외교였다면 안으로는 뭡니까? 국권입니다. 주권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제일 수치와 모욕으로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 국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외채를 삼가야 한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려고 할 때 언제나 재물을 먼저 빌려주고 나라를 잃어버리기는 제일의 지름길. 이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청일전쟁 직후에 청나라는 주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요동 땅을 잃어버렸죠. 누구한테 잃어버렸습니까? 러시아에. 주권을 행사했습니까? 본인들이 철로를 내준다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국가 전략을 펼쳤을 때 그것을 잃어버려요. 국권을 잃어버리는 일을 했죠. 지금 현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차이나먼이라고 하죠. 스리랑카에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큰 항구를 지어줬습니다. 1대1로의 어떤 이념 아래 엄청나게 큰 항구를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항구 지금 누구 건지 아세요? 중국 겁니다. 네. 스리랑카가 본인 외채를 갚지 못했어요. 제가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라오스의 전체를 이어주는 철도가 있어요. 맨 위에가 보텐이고 맨 아래쪽이 이제 비엔티엔이라는 수도입니다. 근데 그 전체를 이어주는 그 고속철도를 누가 지어줬냐? 중국이 지어줬습니다. 중국의 자본으로 차이나머니로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러면 라오스 국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물가가 4배로 올랐대요. 그리고 지금도 빚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엔티엔에 가면은 삐뚜사이라는 본인들이 프랑스에서 독립했다라는 독립문이 있어요. 그 앞에 조그만하게 또 뭐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중국이 본인들한테 원조해 준 것을 기념하는 탑을 세워놨어요. 근데 외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120년 이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때도 이런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권이 뭡니까? 뭐길래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국권을 지켜야 합니까? 국권은 뭐냐면요, 한 나라 안에서 자기 영토 안에서 자기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치해법권이 허용됐죠. 외국인들은 조선의 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임오군요 이후에 외국군이 조선에 주둔했죠. 청일전쟁 이후에 청의 전주권을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일본이 대신하게 됩니다. 러일전쟁 이후에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일본이 완전히 조선을 먹게 되는 거죠.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권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 국권이 약해지고 있는, 국권을 끊임없이 침탈당하고 있는 5억 이상 건물을, 토지를 사게 되면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영주권을 주게 됩니다. 네. 정말 이승만은 말합니다. 국권이 흔들리면 외교도 경제도 군사도 모두 타인에게 좌우되게 된다. 국권은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과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말 우리 모두가 국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국권을 우리 모두 나서서 지켜야 된다라는 국민의식이 있어야지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자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국권이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통상 세계와의 연결. 그 다음에 세계와 연결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세법과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 실력이 세법과 신학문이죠. 세법과 신학문을 가지게 된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실력을 펼치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론적인 것이 공평함과 정직함으로 외교를 하는 것이죠. 밖으로 이렇게 했다면 안으로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국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국권을 좀먹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저 부정부패인데 그것이 바로 부정부패를 없애는 바로 정의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뜻이 같은 이들에게 공감을 표할 줄 알아야 한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 용납해주지 말고 단죄해야 한다. 실로 온 나라를 다 편안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다섯 번째 강령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는 조선이 왜 약해졌는지 보았습니다. 외세의 압박도 있었지만 그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껍데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무너져 내렸는지 말씀드렸죠.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이모군요였고, 이모군요가 발생하기 전에 조선의 상황은 뭐야? 부정부패한 조선, 삼가놀이, 백성들의 고통, 무너진 세수, 국가재정의 붕괴,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면요, 국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냐? 부패는요,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사법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패는요, 신뢰를 무너뜨리고요.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공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과 병력으로, 그리고 노동으로 그렇게 움직여지는데, 그리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권력이 사익으로 이용되는 순간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애국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남아메리카,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들이 다 거기 있죠. 아르헨티나만 해도 전 세계 4위의 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만 해도 뭐 돈이 차고 넘치는, 전 세계에서 석유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였고, 브라질도 그 자원이 끝도 한도 없이 넓은 나라, 자원이 굉장히 많은 넓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왜 지금 후진국입니까?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나라 사람들, 직접 거기 갔다 왔던, 우리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거기는 자기는 아르헨티나 사람이라고 안 하고 자기는 어디 출신이라고 해요. 유럽 출신입니다. 저는 미국 출신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애국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런데 정의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공정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사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는 이상이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기틀이고 기반입니다. 이승만의 다섯 번째 강령은요, 강한 나라 이전에 바른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류하면서 실력을 바탕으로 교류를 하게 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실력이 뭐예요? 실력이 뭐라고요? 이승만이 말했던 그 실력이 뭐예요?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서 세법과 신학문이죠. 세법과 신학문을 외부로 발휘하는 능력이 뭡니까? 외교입니다. 그 외교가 밖으로 외교를 잘하고 안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국권을 지켜야 되죠.
그 국권을 지키더라도 나라가 병들게 하는 요소, 공평함과 신뢰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병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나라에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5번째까지입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신학문을 배우고 외교를 세우고 국권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워도 국민이 자유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강령이 바로 자유 권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자유 권리를 생명같이 중하게 여겨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해야 한다. 남의 권리도 중하게 여겨야 한다. 남들이 하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분발심으로. 다들 토요일날 쉬고 싶다, 그죠? 쉬고 싶거나 바쁜 일들이 있으십니다. 예. 저 역시 저 학교를 맨날 빠지는 사람 아니고요. 이번 학기에 이번에 처음 빠졌어요. 예.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내용을 나누는 게 자발적인 것 같습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까? 자발적인.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물론 이제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치 않게 저기 사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사천으로. 제가 38년 동안 부산에 살았거든요. 대부분의 삶의 기반이 여기 있었는데 사천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경제적인 기반이 좀 많이 무너졌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걸 알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한 달에 30만 원씩, 적은 돈이 아니죠. 참 좋은 분이죠. 감사한 분입니다. 30만 원씩 이제 저한테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애들도 4명, 그때도 애들 4명이었으니까.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매달 꾸준히 이제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사람 말이 저한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중요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해도 이분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 것 같죠? 어느 순간 이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독립정신 배웠잖아요. 좋은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나 스스로 오롯이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분이 살짝 다른 데도 좀 도움을 줬으면 기회다 싶어서 괜찮습니다. 저 이제 안 도와주셔도 괜찮다고. 제가 언젠가는 제가 이거 도와주신 거 제가 다 갚겠습니다. 9개월 정도 도와주셨어요. 270만 원을 도와줘요. 작은 돈이 아니죠. 제가 언젠가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자유라는 것이 뭐냐?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승만은 독립을 단순히 영토의 문제로 본 게 아닙니다. 그 독립을 사람의 문제로 봤습니다. 나라가 외서로부터 자유로워도 백성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그 나라는 온전한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왜 자유 권리가 중요합니까? 자유가 있어야 생각도 하고 의논도 하고, 비판할 수도 있고 권력을 감시할 수도 있고. 백성이 알지 못,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백성이 무지하면 말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부정부패가 마음껏 일어나고 나라는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자유는 이제 마음대로 하는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가진 건강한 시민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립하지 않으면요, 자유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사고에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면 자유는 형식만 남고 실제적인 자유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 권리를 독립의 결과가 아니라 독립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독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이 모든 것은 독립의 열매지만 동시에 이 열매를 가지고 독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잖아요. 다 빼앗깁니다. 자유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 권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6번째 강령, 이 자유 권리는요,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통해서 주권자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의견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뭐였어요? 세계와 연결되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연결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이 뭐다? 세법과 신학문이다. 그리고 세법과 신학문을 가지고 외부와 연결하는 방법이 뭐다? 외교다. 정직과 공평함으로. 그 외부적으로 이런 외부적으로 이렇게 실력을 행사하고 하지만 안으로는 뭘 중요시 여겨야 된다? 국권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국권을 중요시 여기는데 국권이 바로 세워져도 이 국권을 무너뜨리면 무엇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국권이 안으로부터 썩어간다? 정의. 그리고 이 정의가 있어도 이런 것이 다 있어도 근본적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을 다 행사할 수 있다? 자유 권리. 그래서 다 6가지입니다. 이 6가지 강령을 살펴봤는데, 이 6가지 강령을 하나로 묶는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 이 모든 것들을 6가지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 방법론의 6가지 강령이 있는데 이것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거 시작. 나의 주장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가지와 잎사귀만 들어서 말한 것이요 근본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 이 제도와 형식의 한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6가지 이것은 제도와 형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다.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시작. 나라를 힘겹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으니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서 진실에 다시 의논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제도가 바로 6가지 강령이 바로 세워지는 이 가지와 잎을 세우는 것이 나무로 치면 뭐겠어요? 뿌리겠죠? 뿌리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서 본 거예요. 이 뿌리에 근본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뿌리가 무엇을 삼아야 되느냐? 바로 마지막 이것. 시작.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고 하고 썩은 데서 싹이 나게 하려고 한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 독립정신이 기독교 입국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근본이 바로 기독교를 삼아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말한 6가지 이 강령은요, 정책 목록이 아니라 가지와 잎에 해당합니다. 가지와 잎은 눈에 보입니다. 제도도 보이고 외교도 보이고 군사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살리는 것은 가지와 잎이 아닙니다. 나무를 살리는 것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 이 문제의 근본을 무엇으로 보았냐? 정신에서 찾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국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제도는 또 무너지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독립은 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자주하려는 뜻,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 배우려는 열심,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단단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나라가 단단해진다. 가지와 잎을 계속 손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가 될까요? 왜? 이승만은 왜 기독교에서 그 뿌리를 찾았을까요? 저는요, 이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썼냐면 이승만이라는 29살 청년이 썼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썼냐면 감옥 안에서 썼어요. 죽기 전에 썼습니다. 자기가 사형수로 있을 때 쓴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120년, 자기 100년 후에, 120년 후에 있을 그 내용까지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통찰이 담겨져 있어요. 왜일까? 그런 고민했을 때 그가 한성 감옥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기독교냐? 첫 번째는요,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전제하고 왕도 대신도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상이 없으면요, 신분 질서와 사대주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는요, 또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책임. 이것이 자유 권리의 기반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또 기독교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탐관오리와 부패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가르치고 정의 없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제도와 그 다음에 국가의 가지와 잎에 해당하는 형식들이 진리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오래 갈 것이다. 단단하게 될 것이다. 그는 독립을 정치혁명으로 보지 않았고요. 정신혁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뿌리를 기독교에서 찾았습니다. 기독교는 자유를 말하고요. 책임을 말하고 정의를 말합니다. 교육을 말하고 이 6가지 강령을 모두 묶는 토대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독립정신은 단순한 정치 사상서가 아니라 기독교적 국가관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독립을 이룩하는 6가지 6대 강령.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엄지 펴보세요. 엄지는 모든 손가락과 다 마주하죠. 다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계와의 교류입니다. 문을 닫으면 약해집니다. 교류하고 상호 작용할 때, 상호 호해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엄지는 모든 세계와 맞닿아라.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세계와의 교류, 통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건 뭐예요? 우리가 뭔가 가르치고 가르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세법과 신학문을 누군가한테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세법, 신학문. 배움과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손이 좀 그렇네요. 외교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정직과 공평. 치우치면 안 되죠.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는 가운데 손가락, 중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저는 지금 이제 결혼 반지 팔아먹고 없는데 우리 결혼하면 결혼 반지 어디다 끼죠? 여기 약지에 끼죠? 약속입니다. 약속은요, 국권은 나라와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나라와의 약속, 내 나라에 대한 약속,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국권을 아까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내 나라 내 국권을 목숨 바쳐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켜야 될 것, 약속. 그래서 네 번째 뭡니까? 약지, 국권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새끼손가락 우리 뭐 할 때 씁니까? 네? 약속할 때.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직과 양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손가락은 뭡니까? 정입니다. 마지막 손바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계와의 연결, 주권, 그 다음에 신학문, 외교, 정의, 국권, 정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붙들고 있는, 다 연결시켜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자유권리. 그래서 6가지 강령을 다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세계의 연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반드시 지켜지는 거. 다섯 번째? 약속을 지키는 양심, 정의. 여섯 번째? 다 외웠어요, 여러분들. 이승만은요, 이 독립정신을 통해서 조선의 역사를 낱낱이 펼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승만이 내린 진단이 뭐였습니까? 역사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부터 해가지고 이모군란, 그 다음에 조미수 통상조약, 청일전쟁, 러일전쟁, 거문도 점령,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이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 정신이 깨어나야 된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앞서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독립정신 앞의 내용,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승만이 내린 진단에 대한 내용이 그거예요.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데 뭘로 깨어나요? 독립정신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립정신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깨어나야 될 것인가를 처방이 나온 게 후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6가지, 어떻게에 대한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자유권리. 이 모든 것들은 입과 가지입니다. 드러나는 제도와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근본으로 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것들이 뭡니까? 기독교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교화되어야지만이 이 모든 제도와 가지와 잎이 바로 세워지고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승만이 세운 틀 안에서, 그 설계 도면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 틀에서 오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틀을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틀과 너무나도 좋은 토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100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이승만은 그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으로 보았고 지금도 이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 가운데 기독교로 말미암아 교화되어지고 각각 개인이 자유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본인의 자유권리를 실행하려고 할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올바른 제도와 올바른 형식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의 결론이었어요. 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그 당시 조선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지만 그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만큼 모든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은 됐어요. 근데 그 글을 읽은 실력으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이 꿈꿨던 나라는 뭐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교화받아서, 그러니까 나라로 해당하면 뿌리가 바로 세워지고 뿌리가 건강하게 되어서 잎과 나무와 가지, 본인이 설계했던 그 잎과 나무와 가지를 올바르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백성들이 세워지는 나라. 동양 최초의 기독교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동방에 등불되는 나라를 이승만은 꿈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이 책이 오랜 기간 동안 사장돼 있었어요. 이 책 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시민이 되어야 되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책을 바탕으로 각각의 자유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알려고 하고 깨어나서 기독교로 근본을 삼아 나 스스로를 개개인이 다 교화시킬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고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겪었고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승만이 말한 것처럼 탑다운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텀업.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서 혀를 2천만 개로 잘라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2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 자유, 내 권리를 먼저 지키고 그 독립의 권리와 자유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났을 때, 그것이 대한민국의 토양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비로소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정치 한 사람의 탁월한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바뀌어질 것이다,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더 이상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교육, 이제 이 책에 대한 교육은 이제 마지막인데, 아마 이제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거예요. 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독립정신에 대한 내용은 앞에 후록전 내용은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진단을 내렸습니다. 진단은 어떤 진단이었어요? 백성들이 깨어나야 한다. 진단. 후록은 뭐예요? 그에 대한 처방입니다. 처방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처방을 내렸습니까? 네. 어떻게 독립정신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6대 강령을 얘기했죠? 그 6대 강령에도 불구하고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백성들이 교화될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올바른 가지와 잎이 바로 세워지고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6대 강령 외우셨죠? 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시죠? 오늘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책을 다 못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쉽지도 않은 내용이고 난해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 가진 상황에서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질문 좋습니다. 근데 제 질문이 이게 맞는지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어떤지. 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간섭하려고 할 때 재물을 먼저 빌려주고 빌려줌으로써 그게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 그 IMF 기간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리가 돈을 먼저 빌려줄 테니 거기 우리나라 갖고 있는 금을 내놓아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이제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이제 외환을 유치를 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바로 그 100년 전에 말하는 그 외채나 지금 100년 후에 있는 그 외채가 사실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채 발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외채, 그러니까 나라 자체에서 빚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100년 후에 역사는 반복되니까 지금 우리도 사실은 국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진단을 지금 내리신 거죠.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개인만 하더라도 빚이 많으면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빚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싶더라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거기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 빚을 못 갚으면 결국에는 파산, 개인으로 이제 파산하게 되는 거죠. 나라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